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매일 매출 준표 입력을 다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400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산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유형자산 지난번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서 유형자산 취득할 때마다 유형자산 등록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402쪽에 보시면은 가로 4번 고정자산의 등록비 감가상각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는 이제 보통 교재에서는 결산하기 전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그 감가상각비 명세서하고 그 유형자산 명세서가 그 보조명세서로서 작성이 됩니다. 재무제표의 보조명세서, 부속명세서로서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형자산을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주는 메뉴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기업에서는 이 감가상각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도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유형자산 종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별도로 유형자산에 대한 메뉴를 메뉴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앞서가지고 어쨌든 유형자산 등록하고 자동으로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회사 코드는 이제 회사 하나죠. 5019번 한국전자 확인.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거래를 다 마친 거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결산입니다. 재무제표 작성하기 전에 이제 결산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결산에 앞서가지고 여기 있는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관련된 메뉴,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뭐 자산 코드명,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기본 등록사항, 추가 등록사항 이런 형태로 기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산 계산 과목은 이제 단추를 눌러보면은 유형자산별로 한 화면에 유형자산 하나씩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교재 뭐 주요 등록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 자료를 보고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두 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가 2대, 비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 내역연수, 상각 방법, 그리고 이제 업종 코드,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취득가액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 최초의 산 가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년도까지 적어도 정년도까지 지금 현재 입력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누계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연수 상각방법 같은 것들은 대개 기업에서는 요게 이제 법인세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회계학적 의미로는 이 건물을 몇 년 사용하겠는가 하는 게 내용연수예요. 근데 실제로 뭐 20년일 수도 있고 20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사용한다라고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연도까지 감가상각을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회계에서는 회계 파트 회계 담당자들은 법인세법 규정에 맞추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건물은 정액법, 그리고 차량 운반이나 비품은 정률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이제 정액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연수 5년 같은 경우도 법인세법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감가상각비가 요거는 이제 제조원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공장이라는 얘기는 관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코드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얘기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실질적인 뭐 그런 상관은 교육용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건물이었었죠. 건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자산 코드명 코드는 여기서 101번 이렇게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에서 규정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뭐 커다란 뭐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 본사 그리고 취득연월일이 2012-03-01 되어 있죠. 그리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요. 지금 여기 아예 찍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인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정액법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가액 최초 산 가격을 얘기해요. 1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기말까지 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은 1,7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70만 원. 그러면은 전년도 말, 현재 지금 우리는 2020년도에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부가액은 얼마냐면은 요 뺀 금액이죠. 1억 73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 중에 뭐 자본적 지출 같은 게 있나 뭐 그런 것들 얘기예요. 다들 그런 것들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자료 있으면 입력을 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인세 계산할 때 여기 많이 나오는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뭐 내용 연수가 20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고 차량 공급 비품은 5년이고 그래서 내용 연수는 20년 이렇게 되어 있죠. 20년 그리고 경비 구분 여기 나와 있는 경비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저희는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엔터키 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업종 같은 경우도 뭐 클릭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부가세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자료 나와 있는 거대로 1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3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겠습니다. 선택. 네. 자, 그럼 이제 하나 입력이 된 거예요. 보고 입력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자, 추가 등록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사 내부에서 관리 목적으로 요 건물은 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자리 입력하겠습니다. 공장 102 공장 그리고 6월 1일 취득했고요. 2011년 기초가액이 1억 1,500 그리고 전기말 상각누계액이 1,437만 5천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말 장부가액이 1억 62만 5천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내용연수 20년 그리고 이거는 공장이니까 경비 구분이 500번대 제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업종은 13번.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입력이 끝났습니다. 취득연월일, 취득가액, 기초가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취득가액, 그리고 정기말 상각누계액, 그리고 내용연수, 경비구분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걸 그대로 입력만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반구예요. 자산계산 과목에서 차량 운반구 확인 201 화물차 그리고 취득연월이 2011년 7월 1일 취득가액이 3,500만원 그리고 정기말 상각누계액이 1,750만원
내용연수가 여기가 5년, 그리고 제조는 공장 거니까 당연히 500번대가 되겠죠. 1번. 업종은 01번 됐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예요. 202번. 승용차. 취득 연월일이 2011년 7월 1일. 그리고 4,700만원. 전기말 상각 유계액이 2,350만원. 내용연수는 5년이고, 그리고 경비 구분이, 이거는 승용차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업종은 01번. 자, 차량 운반고도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 301번 에어컨. 취득연월이 2020년 3월 1일. 기초가액이 800만원. 이거는 이제 올해 산 거니까 아직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감가상각은 12월 31일 날 결산일이 하게 되는 거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그리고 경비 구분이요. 경비 구분은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사용을 한 거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그리고 업종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마쳤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기업에서는 유형자산 취득하면은 취득과 동시에 여기다 입력을 하겠죠. 이제 매입매출 전폐에서 취득, 유형자산 취득, 매입에 관련해서 입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서 입력을 해도 되고 또는 고정자산 등록 와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계산은 이제 컴퓨터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자본적 지출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입력을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소되는 것도 있어도 뭐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산 등록은 마쳤고 보시면은 이제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다 같이 입력을 하죠. 이거는 계정 과목 엔터 키 치면은 이제 전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물 2건 입력을 했고 차량 운반고 2건 입력을 했고 비품 1건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유형자산별로 이렇게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500분 떠고 570원. 올해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초 취득가액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 이제 증감된 건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고, 그리고 전년도까지 상각 누계한 거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요번에 이제 575만 원 하면은 여기 합쳐가지고 1,400에서 500원을 합치니까 2천만 원 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나면은 장부가액이 9,487만 5천 남는다는 거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말이 하나하나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최초 기초가액,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 그리고 이제 올해 감가상각비는 이거.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 플러스 전기말 상각 누계액하고 그럼 이제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가액에서 단기말 상각 누계액 빼면은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차량 운반고도 마찬가지고요.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뭐 정기분 자료들 입력했었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그러면 여기 자료들은 전부 다 서로 연동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자료들이 전부 다 회계 장부로 가고, 그리고 결산으로도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연동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로 고정자산만 관리하기 위한 감가상각비만 계산하기 위한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그게 어렵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와서요. 여기가 이제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을 했고 그 앞에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00쪽 되겠습니다. 400쪽. 자, 통상적으로 일반 전폐 입력, 매매출 전폐 입력을 했으면은 회계 처리는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자산부채 자본 모으면은 그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모으면은 그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확한 재무상태표나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당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가격이 변동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발생주에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무상태표하고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산 시점에 해주는 작업을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산.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일정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경영성과를 명확히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자회계 프로그램에서의 결산은 장부 마감 등의 절차 없이 자동 작성되어 있는 수정전 시산표를 출력 검토하고 기말정리 분계전표를 입력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많이 해줘요. 어쨌든 기본적인 금액 계산이나 분계는 내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정리 사항을 쭉 예시를 두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지금 PT로 만들었는데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음만 보고 지나갈게요. 현금, 매출채권 대돈 설정, 단기매매증권 평가,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계산, 소모품 정리,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외화자산 외화업체의 평가, 부가가치세 정리, 법인세 등 계산, 그리고 임시계정 정리,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상급비용. 이거 이제 손익정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 모두 다 하나하나씩 일일이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결산이라고 봤을 때 결산을 현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야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고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 기중의 회계 처리는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손봐주는 게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자료 입력 절차는 이렇게 뭐 수동결산, 자동결산 나와지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다 마친 다음에 실제 이제 실습에 들어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산을 하기 전에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일반 전폐하고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을 다 했죠. 다 이거 이제 그 결과예요. 물론 지금 제가 작업한 것도 이게 뭐 체크하고 딱 맞으려는지 혹시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거하고 조금 제가 지금 어디 좀 틀리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맞는지 틀린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입력된 결과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부채가 있고 여기 자본이 있죠. 자산부채 자본 모으면은 이게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매출액이 있고 각종 뭐 비용들이 있습니다. 다 모으면은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무슨 손익계산서에서 보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없어요. 매출원가가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매출만 기록했죠. 팔려나간 상품 기록을 안 했어요. 매출원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외상매출금이 3,900만 원 있다. 그럼 대돈충당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외상매출금 잔액의 1%예요. 그러면은 한 39만 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고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이 사온 것만 기록되어 있죠. 상품이 500만 원, 제품이 5천만 원. 이거 아직 팔려나간 거 기록이 안 됐어요. 그것도 계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퇴직금 같은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단기매매증권 같은 거 있었죠. 여기 단기매매증권 있죠. 이게 이제 장부상에는 664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기말에 봤더니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게 뭐 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그러면은 664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큰 해당 사항은 없겠는데, 근데 뭐 무슨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통신비가 여기 3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봤더니 32만 원이 아니고 뭐 올해 해당되는 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바꿔줘야죠. 32만 원을 30만 원. 그렇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일일이 맞춰서 해주는 게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닫고, 그 PT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대돈 설정하는 것부터 해놨습니다. 대돈 충당금 설정하는 거. 대돈 충당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외상매출금이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10만 원인데 이거는 올해 판 금액이죠. 올해 이제 외상으로 판 금액이고 뭐 매출도 또 올라가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일정한 금액은 내가 그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수 못하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회수 못하는 게 그 수익은 이제 매출은 올해 했는데 회수 못하는 거는 내년도죠. 그러면은 수익값이 대응 원칙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략적으로나마 올해의 매출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 매출채권을 봤더니 외상매출금만 놓고 본 겁니다. 지금 매출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더하기 다 받으러 의미죠. 이건 이제 외상매출금만 봤는데 외상매출금 잔액이 10만 원이고 대돈충당금 잔액은 현재는 없다. 근데 1% 대돈충당금은 설정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10만 원 중에서 1% 1,000원이죠. 1,000원만큼은 못 받을 거로 예상되니까 그거 비용 처리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1,000원, 대변에 대돈충당금 1,000원. 이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중에서 1% 못 받으니까 못 받는 거 대돈상각비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올라가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 10만원, 그 밑에 대돈충당금 1,000원, 그래서 99,000원 그렇게 표시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손 설정이에요. 1%에 맞춰서 주는 거. 자,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온 거니까 대돈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돈충당금 잔액이 300원이 있어요. 12월 31일 현재 결산하기 전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1% 대돈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외상매출금 10만 원 있으니까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을 10만 원에 1% 1,000원에 맞춰놓으라고 얘기합니다. 1,000원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미 300원이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700원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700원만. 그러면은 이렇게 대손상각비 700원. 그리고 대변은 대돈충당금 700원. 이런 분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요 손익계산서에는 대돈상각비 700원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 10만원, 그리고 대돈충당금 300원, 700원 합쳐서 1,000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10만원에서 1,000원을 뺀 99,000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많은 경우에요. 기말외상매출금 잔액이 10만원이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0원이다. 그런데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오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10만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1%니까 1000원으로 맞춰주면 돼요. 1000원. 200원 더 많죠. 200원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빼주는 건 거꾸로 차변으로 붕괴가 와요. 대손충당금 200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계정 과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영어 외 수익에 들어갑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재무상태표에다가 이거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10만원에 1000원, 10만원에 1000원, 10만원에 1000원. 그리고 그만큼 금액 설정하는 것만큼 비용으로 올리라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가 되면 당연히 수익이 되는 거고요. 판 금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요만큼 못 받으니까 이거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용 처리를 매출액이 2020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이 비용도 2020년 비용으로 올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거는 2021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2022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봤을 때 1% 정도는 못 받으니까 비용 처리해라. 그런 의미가 매출채권 대손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 매출원가 계산인데 이걸 뭐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